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스터디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제가 직접 그 캡처해가지고 배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객체 리터럴에 대해서 저희가 봤었고요. 자바스크립트에는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는 넘버, 스트링, 그 다음에 불린, 널, undefined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인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예제로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본 것들이 있죠. 샘플로 만들어서 우리가 했던 걸 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는 그 PPT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게 오브젝트 리터럴이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리터럴. 그래서 오브젝트 리터럴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만들어지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뭐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그 오브젝트 리터럴을 이런 형태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트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과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변수하고 또 뭘 하나를 더 봐야 되냐면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변수와 함수, 변수는 무엇이고 함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변수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했을 때는 변수를 선언을 했었죠.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메모리의 어느 공간에 저장하려고 한다면 변수 n은 100 하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그런 문법을 했었죠. 자, 이클립스를 열어서 저는 그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variable이라는 variable이라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인코딩 타입은 UTF 파일로 바꿔줄 거고요. 얘는 뭐 변수 variable은 여러분 변수라는 의미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100이라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변수.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var.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var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스크립트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또 다른 예약어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약어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예약어들이. 근데 지금은 바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바만. 그래서 n은 100 하면 자 100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수 리터럴이고요. 100이라는 거는 정수 리터럴이고 n은 변수죠. 결국은 n에다가 100을 담은 거죠. 그리고 이 100은 뭡니까? 100은 정수죠. 넘버 타입입니다. 넘버 타입.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중에 원시 데이터 타입 중에 넘버 타입이에요. 그래서 결국 n은 현재 이 요 익스프레션, 요 문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실행하게 되면 n은 결국 정수 타입, 그러니까 넘버 타입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형이 다이나믹하게 형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동적으로 정의가 된다고 보십니다. 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n이 넘버 타입이었다가 n에다가 이런 스트링을 할당을 하게 되면 결국 n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넘버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이 돼요. 그래서 다른 언어하고는 약간 다르게 다른 언어들은 약간 이런 언어들이 뭐 몇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언어들은 선언을 하게 되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형을
형을 같이 선언하게 됩니다. 형. 데이터 타입을.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변수를 선언 시 데이터 타입을 같이 기술하지 않아요. 네. 결국은 n은 넘버 타입이었다가 n의 스트링을 할당하게 되면 결국 n은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죠. 네.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예.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수의 종류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전역 변수는 스크립트상에서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은 펑션 스코프 내에서 선언돼 가지고 펑션 스코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 네. 이거를 예제로 들어본다면요. 전역과 로컬을 여러분 예제로 들어본다면, 자, 이 예제를 그대로 써볼게요.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스코프. 스코프라는 거, 네. A는 뭐 1 이렇게 해볼까요? A는 1. 자, 이거는 여러분 전역 스코프에다가 글로벌 스코프에다가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 A는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네.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전역 변수는 스크립트상은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펑션을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펑션 푸. 네. 그리고 F B로 할게요. B는 10.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역에 선언되어 있고요. 변수가 여기는 함수 내부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을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ECMA 스크립트 5 버전에서는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글로벌 변수는 스크립트 상의 어느 곳에나 접근 가능하고요. 이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 그래서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함수예요. 몸체예요. 함수의 body입니다. body. 그래서 이 함수 body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게 이 b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요 글로벌에 있는 A는 이 함수 내에서도 뭐 할 수 있냐고 그랬다면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A에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A에는 A 플러스 B 이런 문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때 A는 글로벌에 있는 A죠. 이 B는 로컬, 푸 함수 내부에 있는 로컬 변수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A에 A 플러스 B를 더해가지고 집어넣은 값이 A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자, 해볼게요. 자, 푸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코드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최초에는 여러분 이 글로벌 코드들이 이렇게 쭈루루루룩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함수는 여러분 요 글로벌 코드들, 요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이런 녀석들은 실행 가능한 코드고요. 얘는 실행 가능한 코드가 아니라 함수를 선언해 놓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선언인 것 같지만 선언 플러스 어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실행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선언과 실행이 같이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이라는 걸 할당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실행되는 코드고요. 얘는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코드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함수의 실행은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요 중간에는 요 사이에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함수로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얘가 그 해석될 때 요렇게 해가지고 A는 1이 이제 됐겠죠. 그럼 결국은 A에는 1이에요. 그리고 쭈르륵 내려오면 푸 함수를 실행하는 이 코드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코드를 만나게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행이. 그러면 B에는 10이 어사인이 됐고 할당이 됐고 A에는 A 플러스 B니까 지금 A는 얼마입니까? A는 1이죠. 그리고 B는 10이니까 얼마죠? A에는 11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여러분 A는 얼마일까요? A는 실행한 후에는 A는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콘솔 로그로 A를 출력해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당연히 11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푸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다시 한번 푸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푸 함수를 다시 호출했더니 볼게요. 지금 현재 A는 11로 증가됐어요. 왜? A는 글로벌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지역 글로벌에 있는 글로벌 변수기 때문에 스크립트상에 어느 곳에나 액세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A는 11입니다. 현재 여기 문장에서. 그래서 11을 출력하고 다시 푸 함수를 호출했죠. 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B는 다시 10이 되는 거고 A는 11이었으니까 11 플러스 다시 10이 되니까 A는 결국 얼마가 들어갈까요? 네, 11 플러스 11이니까 21이 되겠죠. 콘솔.로그 네, A 여기에는 11에 11이었던 A에다가 다시 10을 더 더했으니까 얼마? 네, 21이 되는 거죠. 21. 자, 이렇게 여러분 그 함수 내에 있는 이런 지역 변수들은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초기화됩니다. 푸함수가 실행됐죠. 여기서 푸함수를 실행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이 실행될 건데 뭐 그 전에는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B는 10이라는 게 여기에 최초로 어사인이 되죠. 할당이 됩니다. B의 12. 그리고 A는 글로벌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A는 1 플러스 10이 돼서 11이 되는 거죠. 최초에. 그래서 A에는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11의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콘솔 로그로 찍어오면 11이 되는 거죠. 다시 푸함수를 실행하면 B는 푸함수 내부에 있는 로컬 변수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됩니다. 다시 초기화돼요. 그래서 B에는 다시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10. 그리고 A는 얼마였죠? 여기서 11이라는 값이 담겼었죠? 푸함수가 한번 실행되면서 11이라는 값이 담겼기 때문에 다시 A 플러스 B니까 11 플러스 10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어디에다가 A에다가 재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A는 21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변수의 정의를 다시 볼게요. 글로벌 베리어블은 전역 변수는 스크립트상에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글로벌 스코프에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녀석은 글로벌 변수가 되는 거고요. 로컬 베리어블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역 변수는 펑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 그래서 해당 함수 내에서만 접근 가능. 펑션에 전달된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로 간주. 네, 펑션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입니다. 펑션에 전달된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여러분 스코어는 얘는 글로벌 스코프에다 지금 선언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스코프가 아니죠. 스코어는 글로벌 영역에 선언한 글로벌 변수고요. 그 다음에 펑션 지금 펑션이 두 개나 있는데요. 예, 이거 좀 하나 지울게요. 네, 펑션 체크라는 함수는 바디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파라미터가 지금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파라미터가 없어요. 파라미터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스코어는 200.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스코어라는 게 여기 전역에도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도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펑션에서 콘솔 로그 스코어 이렇게 해보면 글로벌에 있는 이 녀석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 로컬에 있는 로컬 베이리어블인 이 스코어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 글로벌에 있는 이 스코어는 쉐도잉 됩니다. 쉐도잉. 하이딩, 쉐도잉. 네, 쉐도잉이라는 거는 가려지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가려진다 그래요. 가려.
이렇게 식별자, 이걸 식별자라고 해요, 여러분. 변수를 식별자라고 합니다. 변수는 식별자, 또 함수의 이름도 식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변수, 지역, 글로벌에 이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의 변수가 있으면, 로컬 변수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위에 있는 변수들은 가려지게 됩니다. 그거를 쉐도잉 된다고 해요. 쉐도잉. 네. 그래서 자, 이거를 빠르게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바 스코어는 100. 그다음에 펑션 체크는 바 스코어는 200 했을 때 여기에 콘솔 로그 스코어 네. 그리고 이 스코어 체크 함수를 실행. 이렇게 되면 글로벌 영역에 여러분 스코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체크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로컬 지역에 스코어가 있게 되죠. 스코어. 그러면 내가 이 로컬 함수에서 이 스코어라는 식별자를 쓸 때 이 녀석은 여러분 글로벌에 있는 녀석이 아니고요. 자기 로컬에 있는 녀석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함수의 실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함수의 실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정보가 쌓이게 되는데, 그 스택은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식별자는 그 함수에서 실행한 식별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거의 100%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200이라는 값이 콘솔에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봐볼게요, 여러분. 다음 장을 보면 여러분 변수는 함수와 같이 좀 봐야 됩니다. 변수는 함수와 좀 같이 연관지어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변수의 스코프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변수의 스코프. 변수의 유효 범위. 제가 스코프란 말은 유효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유효 범위. 이거는 여러분 유효 범위라는 거는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값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의미예요.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코프라는 게 스코프. 자바스크립트 변수 유효 범위는 여러분 펑션 스코프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의 유효 범위는요 펑션 스코프드고요. 이거는 5.1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5.1 기준으로 5.0 ECMA 스크립트 5.0 기준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유효 범위는 펑션 스코프예요. 펑션 스코프드. 여러분들이 좀 해보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원래 로컬 베리애블이라는 거는, 지역 변수라는 거는 원래 블럭 스코프입니다. 블럭 스코프드. 그러니까 블럭에서 선언되면 그 블럭을 벗어나면 그 변수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게 블럭 스코프드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전부 이거 다 글로벌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이거를 약간 형태를 좀 바꿔서 EP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P를 만들 때는 이렇게 어떻게 가로를 2개 치고 앞 가로에다가 펑션의 이름 없는 무기명 펑션을 만들어주고 중가로 시작 끝 가운데에서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 이게 EP의 기본 구조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EP라는 것은 함수의 함수의 선언과 동시에 함수가 실행되는 것. 근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바 엔진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읽혀오겠죠. 얘는 바로 실행됩니다. 이 문장을 만나게 되면 실행될 거고, 이 문장은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함수의 선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실행되겠죠.
이거 콘솔 로그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고 푸 함수 실행됐죠. 콘솔 로그 실행됩니다. 이거 스코어는 100이라는 게 할당이 돼요. 스코어에 100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함수를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체크는 이 선언된 함수를 실행한 거죠. 근데 이 녀석은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 문을 만나게 되면 이 함수가 선언되어 있지만 바로 함수까지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걸 계속 얘기한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펑션 스코프드라는 걸 제가 좀 보여주려고 이 예제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펑션 스코프드라는 거요. 펑션 스코프드라는 거. 네. 저 예제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 제가 예제를 하나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펑션 스코프드가. 뭐가 펑션 스코프드냐? 자, 여기에 펑션을 하나 만듭니다. 내부 함수에다가 여러분, 아니, EP 함수 내부에다가 펑션을 하나 또 만들어요. 이거를 내부 함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 푸 함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푸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 a는 1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if a가 2이면 뭐 바 b는 2 이런 문장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1로 바꿀게요. 예, 좀 바꾸겠습니다. 콘솔.log b 여기도 콘솔.log b 자, 원래 여러분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는 대부분이 뭐냐면요. 대부분이 변수의 스코프는 변수의 유효 범위는 이 블럭 내부예요. 블럭. 그러니까 블럭 내부에서 변수가 선언되면 그 블럭을 벗어나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근데 자바스크립트 5.1 ECMA 스크립트 5.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ECMA 스크립트 5.1에서는 변수의 유효 범위는 이 블럭이 아니고요. 펑션의 블럭입니다. 펑션의 블럭. 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함수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있으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의 스코프는 ECMA 스크립트 기준 5.1 기준에 펑션 스코프다. 뭐가? 변수는 이러한 변수들은 펑션 스코프다. 그래서 여기 문을 만나게 되면 얘는 이 값을 출력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품은 바뀌죠. 이 품은 안에서 변수가 선언됐는데 이 품은 밖에 b라는 녀석을 접근했을 때 이게 접근이 되느냐? 접근이 됩니다.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F12번 눌러가지고, 네, 뭐, 이런 방법으로 안 해도 되지만, 자, 네. 죄송합니다. 푸함수를 실행을 안 했네요. 네, 푸함수를 실행을 안 했어요. 이 p함수 내에 푸함수를 이렇게 내부 함수를 선언하고 이 푸함수는 여러분 즉시 실행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걸 실행해 줘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실행됐고 여기 실행돼서 여러분 각각 2가 나오고 2가 나왔잖아요. 그쵸? 자, 이 푸를 여기서 실행했으니까 푸로 들어가서 A에는 1이 할당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A는 1이냐? 1 맞죠? 여기서 바는 B는 2. 네. 2를 할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찍었죠? 이 값 나왔을 거고, 이 품은 벗어나서 다시 B 값 찍어보니까 B가 접근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바스크립트 5. 그러니까 ECMA 스크립트 5.1 기준으로 value의 스코프는, 변수의 스코프는 펑션이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펑션이다. 뭐가 아니고 블럭이 아니고
펑션이다. 네. 자,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의 유효 범위는 펑션이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로 만드는 걸 봐볼게요, 여러분. f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 x라는 녀석을 선언했으니까 당연히 이 x의 유효 범위는 f죠. f 함수를 벗어나서는 이 x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아래에 있는 녀석 봐볼게요. f라는 함수를 또 만들었는데 if true면 x는 1. 그리고 여기 if문 밖으로 넣어가지고 console.log x 했죠. 그런데 이 x는 여러분 보시면 fu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바 해가지고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언어를 하셨다는 분들은 요 블럭이 있으니까 이거 블럭에서 선언한 건데 왜 블럭을 벗어났는데 접근이 되지? ECMA 스크립트 5.1 기준으로 변수는 펑션 스코프. 네, 유효 범위가 펑션입니다. 유효 범위가 펑션 내부예요. 네,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자, 렉시컬 스코핑이라는 게 있어요. 렉시컬 스코핑. 이거를 여러분 구조적 스코핑이라고 하고요. 렉시컬이라는 건 어휘적 그런 의미인데 어휘적 스코핑, 유효범위. 스코핑이라는 건 유효범위겠죠. 예, 구조적인 유효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유효범위. 뭔 소리야? 구조적인 유효범위. 네.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어휘적으로 유효범위가 결정된다. 프로그램의 정적 구조에 의해서 변수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거는 예제를 볼게요, 여러분. 예제 볼게요. 자, 지금 fu 함수가 이렇게 선언됐고, 그 다음에 바 함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fu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 바 함수가 선언되어 있죠. 그죠? fu 함수도 글로벌, 바 함수도 글로벌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 fu 함수와 바 함수는 렉시컬 스코핑, 그러니까 구조적인 중첩 구조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두 개가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개가 구조적으로. 자, 볼게요. 바 x 이건 fu 함수의 x를 어떻게 한 거예요? fu 함수의 x를 선언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콘솔 로그 y 하고 있는데 이 y는 도대체 어디 걸까요? 이 y는 없어요. 지금 글로벌에 y가 선언된 게 없습니다. 좀 추적을 해보니까 펑션 바 해가지고 바에 보니까 바에는 y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근데 ECMA 스크립트 5의 그 변수의 유효 범위는 뭐라고 했나요? 함수라고 했죠. 함수. 이 함수를 벗어나서는 이 y가 접근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함수 내에 있어서 보면 console x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x를 여기에 있는 x를 불리려고 한 거고, 그죠? 여기에 있는 y를 불리려고 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접근할 수가 전혀 없는 예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럼 이게 실행될 건데 바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fu 함수를 호출하고 있네. 바에서 fu를 호출했으니까 fu에 있는 변수인 이 x를 여기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자체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언어가 있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지 않은 녀석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변수를, 식별자를.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로컬 변수만, 그리고 글로벌 자기 상위에 있는 변수들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제가 예제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끝말이 안 되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EP 함수 내에 f라는 함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fu 함수를 선언한 거를 여기서 실행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uter 함수를 선언했고, 이 outer라는 녀석은 또 보면 여러분 이렇게 inner라는 함수가 내부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녀석, 이런 관계가 여러분 중첩되어 있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렉시컬 스코핑에 이런 녀석들이 여러분 렉시컬 스코핑에 놓여 있는 거예요. 렉시컬 스코프, 그러니까 렉시컬 스코핑. 네, 구조적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 구조. fu하고 여러분 EP 함수, fu하고 EP 함수 내 그 사이에도 fu하고 if 함수 사이에도 중첩 구조고요. outer와 EP 함수 내부도 EP 함수도 중첩 구조. 그다음에 EP 함수하고 글로벌이 중첩 구조예요. 이거하고 이 녀석 fu하고 EP, outer하고 EP, 그 다음에 inner 함수하고 outer 함수 사이에는 뭐가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렇게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면 그 내부에 있는 내부 함수에서 여러분,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에 있는 식별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함수에서는 외부 함수의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inner 함수는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러분 A를 출력하고 있죠. 근데 이 A는 이 inner라는 함수에서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 inner 함수에서는 B라는 녀석만 선언하고 있죠. 이 A는 어디에 있나요? A는 outer에 있죠. 외부 함수. 네, 외부 함수. 자, 이렇게 outer 함수를 실행하면 이 코드가 여러분 이렇게 실행될 건데, 여기서부터 실행될 건데, A에는 당연히 1이 할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nner라는 함수를 실행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outer 함수는 여기서 실행을 멈추고 inner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inner 함수 여기 변수 B는 2가 할당될 거고, 콘솔 A를 찍어보면 이 A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A예요? 이 A는 여러분 outer에 있는 A죠. 그죠? outer에 있는 A죠. B는 당연히 inner에 있는 B인 거죠. 왜? B는 inner에서 선언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1이, 여기는 2가 출력이 되겠죠. 네. 자, 저장하고 이거를 다시 섀도우 고침해보면, 자, 1값, 2값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첩 구조라는 거는 중첩 구조, 렉시컬 중첩 구조, 렉시컬한 중첩 구조, 네, 어휘적인 중첩 구조라는 거는 여러분 아우터 함수, 그 다음에 이너 함수 이 사이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관계. 근데 이런 관계가 이것만이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우터 함수와 EP 함수가 이런 관계에 있고요. fu 함수와 EP 함수가 이런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과 EP 함수가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에 있는 이 스코어, 여기 지금 글로벌 스코프에 있죠. 이 스코어는 여러분 EP 함수 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럼 어디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fu 함수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fu 함수 내부에서도 출력할 수 있을 거고, 아우터 함수에서 출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inner 함수에서는요, 다 접근할 수 있죠. 다 어디에선 접근할 수가 있죠. 왜, 여러분? 글로벌 스코프에 있으니까. 네. 다 출력되죠? 스코어가. 그리고 제가 지금 변수를 너무 많이 출력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출력되는 값인지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문자열을 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문자열을 좀 집어넣으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여러분, 지금 요거는 잘못된 사용 방법을 예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는 fu와 바는 중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식별자 x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에 있는 y 이 변수를 이 f에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시컬 스코핑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걸 여러분 중첩 구조인 경우에만 이 둘 사이가 중첩 구조인 경우에만 하위에서 상위에 있는 식별자를 접근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서로 로컬 변수인 x와 y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네,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한다기보다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에 있는 x는 여기 바에서 접근할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y는 f에서 접근할 수가 없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네스티드 스코프라는 게 여러분 나오는데요. 제가 뭐 위에서 뭐 레시컬 스코프를 렉시컬 스코핑을 중첩 구조, 네, 그렇게 했는데, 중첩 구조라는 말은 아니고요. 원래는 어휘적 구조입니다. 어휘적 구조. 그래서 어휘적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얘는 중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중첩이 아니고, 중첩된 구조라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예제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함수 내부에 이렇게 함수가 선언되어 있을 경우, 함수 내부에 함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여러분 중첩된 구조고요. 이게 중첩된 구조고, 푸함수와 아우터 함수는 중첩된 구조가 아니죠. 이 같은 레벨의 이 함수, 그 다음에 요 함수, 이렇게 어휘적으로 렉시컬하게, 예, 이거는 동등한 그 레벨에 있는 거죠. 동등한 레벨에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예, 중첩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둘 사이 관계. 그런데 아우터와 이너는 중첩된 구조, 네스티드, 네, 네스티드 스코프에 해당을 합니다. 네스티드 스코프. 네, 그래서 렉시컬 구조라는 거는, 여러분, 렉시컬 구조라는 거는 이 함수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선언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 함수의 상위 함수의 변수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중첩된 구조로만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다. 중첩된 구조. 그 예제를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A, 이렇게 B 해서 A, B 스코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스코어는 어디에 있으니까 글로벌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요 녀석은 이 스코어는 여러분 글로벌 영역에 그 선언된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스크립트 상에 어디라도 접근이 가능하고, 이 EP 함수도 결국은 함수죠. 이 EP 함수하고 글로벌하고 봤을 때 이거는 중첩된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글로벌 영역에 함수가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EP 함수 내에 뭐가 있으니까? 푸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 아우터 함수가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 EP 함수와 푸 함수는 중첩된 구조고, 그리고 EP 함수와 아우터 함수도 중첩된 구조고, 그 다음에 아우터 함수와 이너 함수가 중첩된 구조요. 그래서 이 중첩된 구조에서는 이렇게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의 식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액세스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에 있는 녀석은 모든 함수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렉시컬을 하면서 약간 그 중첩이라는 얘기를 써버려가지고, 조금 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렉시컬이라는 거는 그냥 어휘적인 그런 유효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어떤 기타 언어들에서는요, 많은 언어들에서는 네스티드 스코프에서 중첩된 함수 구조에서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의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이 여러분, 그 다음이, 오퍼레이터네요. 연산자인데요. 여러분, 연산자는 크게, 좀 신경 쓰지 않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일 거라서요. 기본적으로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산술 연산자가 가장 많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이런 것들. 산술 연산자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기타 연산자 이렇게 있고, 연산자는 여러분 우선순위하고 결합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여러분 연산자를 막 나열해 놓고 피연산자하고 연산자를 막 나열해 놓고 보다 보면 잘 몰라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모릅니다. 해석했는지 잘 모르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가로를 쳐가지고, 가로가 가장 먼저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우선순위를 가장 빠르게 해주면 거기서부터 계산이 시작되니까요. 네. 자, 봐보겠습니다. x는 y 플러스 2 하면, 네, 리절트가 5. 왜? y가 뭐일 때? 예, 아니구나, 여러분. 네. 다시. 자, y가 여러분 5일 때, y가 5일 때, x는 y 플러스 2니까, x에는 7이죠, 7. 예, y는 그대로 5 값이 있는 거고요. 플러스일 때. 자, x는 5니, y는 5니까, x는 y 마이너스 2니까, 여러분, 5 마이너스 2니까, x에는 3이죠. 예, 이게 지금 계속 5니까 5 곱하기 2는 10. 예, 중간은 좀 보지 않을게요. x는 y 나누기 2니까, 5 나누기 2니까, 2.5. 네.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니까,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 y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5니까, 2로 나누면, 2는 4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x에는 1, 2, 네, 할당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산술 연산자죠. 네, 산술 연산자에 그리고 대파종이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는 증감, 이거는 감소. 그래서 증감과 감소는 여러분 증감 감소는 두 가지 타입인데, 하나는 전치, 이걸 전치라고 하고 하나는 후치라고 해요. 전치와 후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요. 봐볼게요. 지금 y가 지금 5죠. y가 5인데 이 전치는 여러분 전치는 먼저 증가. 이게 여러분 먼저 증가합니다. y가 먼저 증가해요. 이 플러스 플러스는 y는 y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y는 y 플러스 1.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y가 1 증가한 다음에 이 식이 평가가 돼요. 이 식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y가 5였으니까 1 먼저 증가한 다음에 이 식이 평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죠? 6이죠. 6이 여기로 어사인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이 식이 끝나고 나면 y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6이죠. 네. 그리고 당연히 x도 6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y 값이 먼저 평가된 후에 증가해요. y 값이 먼저 평가된 후에. 그러면 y는 이 상태에서 지금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5죠. 5를 리턴해서 x에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y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x는 여기서 5인 거예요. 네. 증가되고 평가되느냐 아니면 평가되고 증가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평가되고 증가하느냐, 증가되고 평가하느냐. 네, 비교 연산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교 연산자는 equal 같냐, 그죠? 3개짜리가 있습니다. 3개짜리는 값과 타입이 동일해야지 됩니다. 이 2개짜리는 여러분, 2개짜리는 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값만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3개짜리는 값과 타입을 비교해요. 지금 x하고 요거는 보시면 x는 지금 얼마라고 나있나요? x는 지금 5라고 되어 있죠. 결국 x에는 5니까 x의 타입은 넘버 타입이에요. 넘버 타입. 근데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 스트링의 리터럴이죠. 스트링 리터럴이죠. 스트링 리터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정수 5고 얘는 뭐예요? 얘는 문자 5예요. 문자 5. 이거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꿔보면 네. 아스키 코드 값? 네. 아스키 코드 값에 해당하는 5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걸로 비교를 안 하더라도, 지금 X는 넘버 타입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는 폴스가 나옵니다. 이 3개짜리 이퀄은 value와 타입을 모두 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폴스가 나오고요. 얘는 true입니다. 얘도 뭡니까?
넘버 타입이고 5도 넘버 타입이죠. 그리고 값이 같죠. 그러니까 true예요. 이거는 not equal.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또 요 세 개짜리랑 동일한 거죠. value type not equal value not equal type. 네. 두 개가 같지 않느냐? 같지 않다고 나왔죠. 네. 같지 않다고 나왔죠. 왜? 타입이 같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크냐, 작냐, 크거나 작냐, 작거나 같냐. 네. 이런 것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자, 이거는 and, or와 not이죠. and, or와 not, and, or와 not, and, or와 no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조건식에서 이런 조건식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true냐, false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는 10보다 작고 그리고 y는 뭐예요? 1보다 큰 거일 때는 뭐죠? true죠. 네, or는 x가 5냐 그리고 y가 5냐 둘 중에 하나라도 오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오면 true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false. 근데 지금 보니까 x가 얼마예요? 6이죠. y는 3. x는 6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false죠. 이것도 false죠. y가 3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false니까 false죠. 네, 이건 not이죠. 여기가 만약에 true이면 false, 여기가 false이면 true 값을 가지고 있는 거. not. 네, 이거는 할당연산자입니다. 할당연산자. 할당연산자인데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 equal은 그냥 assign 하는 거잖아요. x의 y 값을 할당.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할당연산자의 약간 확장된 그런 기능인데요. 이렇게 해서 x 플러스는 y 하면 x는 x 플러스 y 이런 식을 여러분 이게 단축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x는 x 마이너스 y 이거는 x는 x 곱하기 y 네 이런 식의 단축형이 이런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은 가장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이 형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사용하지만 이 할당연산자의 어떤 그 확장된 이 기능들은 이런 연산자들은 많이 사용하죠. 왜? 이 x를 다시 한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 여러분 비트 연산은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그런 연산자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비트 연산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퍼블이나 웹딜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트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는 없을 거예요. 거진 없을 건데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비트 연산자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트 연산자가 있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비트 연산자를 수용하기 전에는 32비트 넘버로 변환되고 결과는 자바스크립트 넘버로 다시 변환된다. 그러니까 32비트 넘버 타입으로 바뀌었다가 비트 연산자가 어떻게 할 때 비트 연산을 할 때 그리고 다시 자바스크립트의 넘버 타입으로 다시 변환이 된다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32비트 사인드 넘버를 사용하므로 비트 연산 시 플러스 마이너스에 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비트는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비트 단위로 연산. 이게 지금 end면 이게 비트, 이거 비트 이렇게 지금 비트를 하나, 둘, 4비트 이렇게만 해놨는데요. 얘하고 end, 얘하고 end, 얘하고 end, 얘하고 end. end는 둘 다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지 참이죠. 결국 마지막 비트만 1이죠. 그죠? 1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1인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리절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5화는 한쪽만 1이어도 1이니까 결국은 1, 0, 1 이쪽이 지금 딱 이렇게 한쪽만 1이면 1이니까 여기 지금 끝에는 여기가 1, 1이니까 이게 맞잖아요. 결국은 이쪽으로 값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1이죠. 요거는 0 이렇게 하면 1 그쵸? 그래서 101, 01, 0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비트 연산자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연산자가 있는데, 기타 연산자에는 뭐, 사막 연산자, 그 다음에 type of delete in, 그 다음에 instance of void, 컴마. 네, 컴마는 주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변수 선언할 때, A, B, 변수, 바, A, B, 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선언할 때 컴마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사막 연산자는 이런 식입니다, 사막 연산. 앞에 있는 컨디션이 3이면 EXPR 2를 리턴하고, false면 EXPR expression 2를 리턴하는 게 사막 연산자. 사막 연산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를 봐볼게요. 예제를 보면, age는 17. 그래서 is adult는 false. adult는 age가 했을 때 블라블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이제 먼저 실행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이쪽부터, 예, 먼저 expression이, 네, 우선순위가 이쪽이어가지고, 네, 여기부터가 먼저 평가가 될 겁니다. 네, 보니까 얘가 사막연산자예요. 그래서, age는 18보다 크거나 같냐? 나이가 18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is adult에는 만약에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고요. 아니면 false가 찍힐 테니까, 만약에 얘가 17이니까 당연히 얘는 is adult가 false가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는 false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런 타입으로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age는 18보다 크냐 해서 console log adult. 그렇지 않으면 boy.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을 써 놓으면 이 식이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리턴해서 받을 게 없어요. 결국 얘는 리턴을 해봐야 아무것도 리턴 안 될 거고, 네, 리턴하는 문장도 없으니까요. 이 익스프레션이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리턴된 거고. 어디로 여러분? 얘가 평가돼서 여기에 할당이 된 거죠. 여기 할당이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요렇게 요 녀석이 보세요. is adult는 여기 할당문을 만났는데 할당문 뒤에 보니까 사막연산자가 있어요. 사막연산자를 먼저 보면은 age 요렇게 해서 18. 18보다 크니까 true? 오케이. 아니네, false네. 그러니까 false가 할당돼서 얘는 false고, 얘는 사막연산자를 그냥 할당연산자 없이 사용한 거예요. 할당연산자 없이 그냥 이거 뭐 해라? 이거 출력해라. 이런 용도로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용도로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냥 좀 알아두시고요. 예, 타입 오브 연산자는 P 연산자의 타입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타입 하면 데이터 타입이겠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undefined, 그 다음에 boolean, number, string, 그 다음에 object,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스크립트에는, 자바스크립트에는 펑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펑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펑션이라는 것도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제를 쭉 넣은 거고요. 예제. 네. 예제. 인스턴스 오브 오퍼레이터는, 인스턴스 오브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할 수는 없는 연산자고요. 인스턴스 오브는, 네, 잠시만요. 네. 인스턴스 오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어낼 때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 베이스로 여러분 그 객체를 만들어내고 하거든요. 프로토타입 베이스로.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낸 생성자가, 그러니까 내가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객체를 만들어낸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프로토타입 체인에 있으면 true를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프로토타입 가서 얘기를 하면 네,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인스턴스 오브라는 거는 객체의 생성자,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어떤 생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브젝트 리터럴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 제이슨 오브젝트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걔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대문자 O BJ JECT. 네, 그래서 생성자가 오브젝트.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 오브젝트 하면 그 오브젝트가 됩니다. 네, 뭐 이거는 나중에 프로토타입 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지금 이제 예제를 나온 건데 여러분 지금 보면 헷갈리기만 해요.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궁금한 사람은 이걸 한번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딜리트 연산자는 객체로부터 프로퍼티를 제거하는 겁니다. 객체로부터 프로퍼티를 제거하는 건데요. 근데 이건 별로 사용을 뭐 공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딜리트 연산은 별로 사용을 공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변수, 그러니까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퍼티를 삭제하거나 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n 오퍼레이터는 in 연산자는 여러분 객체 프로퍼티, 객체 안에 프로퍼티가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리고 포문에서는 그 객체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퍼티를 꺼내 가지고 반복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in 문이라고 해요. 그걸 for-in. 여러분들이 아는 for는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in 연산자를 이용해서 for-in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잠깐 봐보면 오브젝트는 이런 오브젝트 리터럴을 이용해가지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ARR은 이렇게 만들고 해서 보세요. name in obj 그러면 오브젝트 안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느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true일 거고 age 있냐? 이거 당연히 true일 겁니다. 이거 ARR에 이거는 여러분 어레이인데요. 어레이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인덱스로 나와요. 인덱스 0, 0 인덱스 1 인덱스 있죠? 이게 다 true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저거는 사실 뭐 이런 거는 예제로 뭐 제가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만 한 건데요. 지금은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할 때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요런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포문이랑 같이 돌려서 만들어 보십시오. 포인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 오브젝트 안에 있는 프로퍼티가 반복적으로 어디에 자,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오브젝트 보면 프로퍼티가 두 개가 있죠. age하고 name. 자, 이거를 여러분들 for-in 문장에다가 넣으면, 이 for-in 문장에 넣으면,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에서 프로퍼티를 전부 꺼내와가지고요. 이 프로퍼티를 여기 자꾸 SDL이라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여기 age, 그 다음에 name.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오브젝트에 age, 오브젝트에 name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점으로 접근했죠. 점. 근데 여러분 그 객체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는 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냐면 대괄호 표현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브젝트에는 age라는 여러분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프로퍼티명을 오브젝트 점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대괄호 표현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일 때는 점이 없고요. 대괄호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age는 프로퍼티의 이름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그냥 바로 이렇게 여러분 age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age를 쓴다는 거는 이 age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ages라는 스트링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프로퍼티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age.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in문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 프로퍼티의 이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sdel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그냥 뭐니까? 변수니까. 변수예요. 이거는 여러분 sd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 age는 얼마? age는 여러분 15 abc 이렇게 나오겠죠. 콘솔에 15 abc
15ABC 여기 나와 있죠. 자, 네, 이 void operator 연산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void는 뭐 잘 사용하는 녀석은 아니지만요. 이 void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EP를 구현할 수도 있고요. void를 통해서 네,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void는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태그 여러분 태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하는 URI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일 경우에, 그러니까 A 태그에서 많이 이거는 하더라고요. A 태그에서 URI 코드를 평가 결과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그 페이지의 콘텐츠를 반환하는 값으로 대체하는 거. void 연산자를 사용하면 undefined를 반환할 수 있으니까, undefined를 반환하면 화면 전환이 되지 않아요. 화면 전환은 되지 않고 그냥 화면에 어떤 효과만 주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화면 리프레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퍼블이나 하시는 분들은 A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void 해가지고 도큐먼트의 색을 바꿔라. 근데 이게 A 태그죠. 근데 이걸 빼버리면, void를 빼고 이것만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화면 여러분 리프레시가 돼버리죠. 화면 리프레시는 결국 이 효과가 다 없어요.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할 때 void 연산자를 응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undefined를, void는 이 녀석을 평가하고 undefined를 반환해요. 그래서 A 태그일 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거 말고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컴마 오퍼레이터는 피연산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가하고 마지막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냥 이거는 X, Y, G를 그냥 뭐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A, B, C에 이렇게 뭘 했냐면 A는 B는 C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3이 C에, 그리고 C가 B에, B가 A로 이렇게 할당이 돼서 결국 A, B, C에는 다 3 값이 할당이 되는 거고요. D는 4가 할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봐보면 우선순위를 보면 이게 이렇게 X는 해가지고 연산자를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먼저 이제 결국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게 평가가 되는데, 이거 평가해 보면 볼게요. X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P 연산자, 이것도 P 연산자, 이게 연산자예요. 할당 연산자. 근데 얘는 이 연산자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게 먼저 실행된 다음에 이 녀석이 값이 X로 할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가 가장 먼저입니다, 원래. 가로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근데 Y에는 5가 됐고, 그 다음에 컴마 연산자니까 왼쪽 평가, 그 다음에 오른쪽 평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뭐라고 했나요? 마지막 P 연산자의 값을 반환한다고 했죠. 그럼 결국은 G에는 6을 담고 그 6이라는 값이 G죠, G. G에는 6을 어사인하고, 어사인된 G에는 6이 어사인 됐으니까 결국은 6이라는 값을 리턴할 거고, X는 얼마가 들어갈 거냐면 6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X는 여기서 6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my 펑션을 이렇게 출력했는데 보니까 my 펑션은 x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고 x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결국 볼까요? x 플러스 1 먼저 이렇게 됐겠죠? x는 x 플러스 1이죠. x는 0이었다가 1을 더했으니까 1이겠네요. 그죠? 1이니까 여기 보면 뭐예요, 지금? 그냥 x네요. 이 값을 결국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값을 여러분 리턴했다는 얘기겠죠? 이 값을 리턴했다는 얘기죠. 이 값, x값. 결국 여기는 1이 출력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제가 온라인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다가 함수와 관련된 그 내용 쪽에서,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의 스코프, 이거를 좀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이제 좀 이제 뒤로 더 넘어가면, 지금 이제 다음 것도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제어문이기 때문에 제어문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다 그냥 보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보셔도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실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 한 70페이지부터는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70
70페이지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PPT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먼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